자, 테스트 5번. 두 가지 화합물 가와 나의 화합 결합의 모형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자, 지금 모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결합선으로 한번 좀 다시 표현을 해볼까? 결합선으로. 자, 가는 AB투인데 보니까 B가 두 마리죠. 그러면 B가 A랑 이중결합, 또 A랑 B랑 이중결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는 보니까 D가 세 마리네요. 그렇게 되면은 C가 중심 원자가 되고 D가 이렇게 단일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 공유 전자쌍의 수는 가가 나보다 크대요. 공유 전자쌍의 수 4개죠. 3개죠. 그치? 가가 나보다 크네요. 자, A와 C는 같은 족 원소다라고 하고 있어요. A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걸로 보아 14족 원소죠. 자, 그리고 C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5개죠, 5개. 여기 위에 뭐도 있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같은 족은 아니네. 자, 디귿.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온 결정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을 말하는 거야. 여기 이온 결합 물질이 있어요? 없죠. 가와 나는 모두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공유 결합 물질에서도 분자 결정이죠. 그치? 분자로 존재하니까. 그럼 분자 결정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8번이요. 자, 금 조각에 압력을 가해서 금박지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은 과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골라봐라. 자, 기억 부피는 증가하여 밀도는 감소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부피가 증가하니 부피감이 더 있는 건 뭐야? 전이죠. 금 조각이죠. 그렇지. 그치.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여 밀도가 감소할까요? 틀린 말이지. 자, 금속 양이온의 위치가 변한대요. 금속 양이온의 위치가 변하는 게 형태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금속 양이온들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 배열이 흐트러지더라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인력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금속 결합이니까 이런 전성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자유전자의 수가 감소해요? 이렇게 된다고? 아니죠. 그치? 자유전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디귿은 그냥 틀린 말이지. 이 얘기 이해돼? 또 질문? 없어? 없어?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 나갈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숙제부터 봐야죠. 숙제 질문. 숙제 부분은 출력 안 돼 있다, 얘들아. 그냥 봐. 100, 몇 쪽? 121쪽에 11번. 자, 121쪽에 11번이야. 자, 화합물 가나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가는 녹는 점이 801도씨,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114도씨. 자, 전기 전도성을 봤더니 액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그리고 없고요.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가는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녀석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겠죠. 여기에서 이온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결국 가를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윤혁아 이해되니? 근데 나를 봐봐. 녹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그럼 분자 결정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보니까 녹는 점이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대. 그럼 일단 분자 결정 맞네. 근데 또 봐봐. 수용액에선 전기 전도성이 있대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이 있을까? HCl 분자죠. 근데 이 녀석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온화라는 게 이온 결합이랑만 연결 지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분자 결정도 이온화 될 수 있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어? CH3COOH 아세트산. 얘 이온화되면 H 플러스랑 아세트산 이온이 나오죠. 이온화 되죠. 분자 결정도 이온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공유 결합을 하고요.
결정 종류로는 분자 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보기 해석해보면 가와 나는 모두 이온 결합 물질이래요. 틀린 말이야. 자, 그리고 니은 가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가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없죠.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디귿 나와 같은 종류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모두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 안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설탕. 설탕은 분자 결정이면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근데 설탕은 이온화 돼? 안 돼? 안 되죠. 설탕 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 물질이더라도 이온화가 되는 녀석이 있고 안 되는 녀석이 있어.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이라도 잘 녹는 애가 있고 안 녹는 애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그래서 이온화는 잘 생각을 따져 주셔야 돼요. 또 질문? 129쪽에 10번이요. 자, 129쪽에 10번입니다. 알칼리 금속 A와 할로젠 B2가 반응해서 AB를 만들어내는 반응이래요. 자, 그리고 뭐 AB는 임의의 4주기 원소 기호이며 1기압에서 B2의 녹면접은 마이너스 7.2도씨다. 뭐 반응식부터 적어볼까요? A랑 B2가 반응해서 뭘 만든대? AB를 만든대. 그러면 우리 화학 반응식에 개수 맞출 수 있어야겠죠. 자, B가 2마리이기 때문에 AB가 몇 개? 2개. 그러면 A가 2개. 이렇게 되겠죠. 반응식은. 자, 그러면 일단 기억. 자, AB는 A보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AB 고체를 말하고 있네. 근데 AB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결국에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치? 그리고 분자식을 봐봐. 얘는 B2잖아. 그러면 얘 비금속이겠네. 그리고 A, 얘는 뭐겠어? 금속이겠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문제 기억에서 말하는 거는 A 고체, 그러니까 금속 결합, 그리고 AB 고체, 이온 결합. 얘 전기 안 통하잖아. 금속 A만 전기가 통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기억은 틀린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니은 AB 액체는 1몰의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0.5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얘네 전기 분해할 거래. 얘네들을 이온 결합 물질 요 새끼를 전기 분해할 거래. 그럼 전기 분해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이너스에선 플러스가 나오고 플러스에선 마이너스가 나온다. 기억나? 이렇게 얘기했었어. 왜 그랬냐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하고요. 그럼 전자 얻는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 그러면 전자를 얻는 건 누구야? 누가 전자를 얻을 거예요? 양이온이 전자를 얻는 거죠. 음이온이 전자를 얻진 않겠지. 그럼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뺏는 역할을 할 거니까 물질은 전자를 잃는 반응을 할 거야. 전자 잃는 반응이라는 거는 산화 반응이었죠. 자, 그래서 누가 전자를 잃을까? 전자가 충분한 녀석이 잃어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B-. 얘가 전자를 잃고 B가 되고요. 전자 잃어버렸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선 플러스가 나오는 거다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자, 그럼 문제에 AB 액체 1몰을 분해하면 플러스 극이야. 일단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누구겠어? 마이너스니까 B2가 되겠죠. 그치? 그럼 전기 분해는 요 식에 역반응이 될 거니까 다시 써보면 이 AB가 분해돼서 EA와 B2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1몰 분해되게 되면은 얘는 금속이니까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에서 만들어질 거고 얘는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질 건데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금속 A는 1몰일 거고, 자, 그럼 B2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진 B2는 몇 몰이에요? 0.5몰이겠지? 2대 1의 개수비니까.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 1기압에서 마이너스 10도씨라면 B2는 공유 결정, 고체 공유 결정으로 존재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
문제 상황에서 B2의 녹는 점이 몇 도라 그랬어? B2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7.2도씨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7.2도씨에서 녹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7.2도씨보다 온도가 더 낮다면 고체겠죠? 그치? 근데 문제 상황에서 마이너스 10도씨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7.2도씨보다 낮네요. 아직 안 녹은 상태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B2는 공유 결정으로 존재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결정으로 존재하긴 할 거야. 고체 결정으로 존재하긴 할 건데 공유 결정이 아니지. 뭐라고 해줘야 돼?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해되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질문? 없어? 진순 없니? 자, 없으시면 오늘 진도 나갈 부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오늘 얘기할 거는 결합의 극성과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에 분자의 극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분자의 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두 가지가 붙는데 오늘 할 게 그 선행 조건이라는 거야. 분자 구조 이해해야 되고요. 결합의 극성이라는 걸 또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음 주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꼬이면 다음 주도 꼬이겠지. 알겠습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책 순서대로라고 얘기를 한다면 먼저 결합의 극성과 루이스 전자점식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순서로 하는 거를 나는 조금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효과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에부터 할 거야. 그래서 16강 말고 17강에 분자 구조부터 이야기를 하고 결합의 극성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는 편이 너희들한테 이해면 쪽으로 더 좋아요. 자, 해봅시다. 분자의 구조. 자, 그러면 오늘 결국에 우리가 분자 구조를 예측할 거거든. 어떤 분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건데 그걸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뜻은 되게 쉬워. 전자쌍들끼리는 서로 밀어낼 거다라는 얘기야. 전자쌍은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밀어낸다. 뭐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운 전자쌍이라는 거는 두 가지 전자쌍이 있어. 그래서 먼저 우린 전자쌍의 종류로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전자 구름 모양을 예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전자 구름이라는 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그냥 전자의 밀도 구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자가 사실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오비탈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저번 주의 표현 방식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모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전자 구름으로 표현할 거야. 알겠죠? 한번 봐봐. 어떤 소리인지. 자,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원자가 이렇게 있대요. A라는 원자가. 그리고 또 이쪽에 B라는 원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대요. A 원자, B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원자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하면 가운데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들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 공유 전자쌍을 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구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A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구름이 여기에 이렇게 있대요. A 원자의 전자 구름이. 그리고 B 원자의 전자 구름도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A 구름과 B 구름이 여기 겹쳤어. 이걸 우리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런데 잘 보면은 A도 원자 핵을 가지고 있을 거고 B도 원자 핵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요 가운데 있는 공유 전자쌍은 A한테도 잡아당겨지고 B한테도 잡아당겨지네. 양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는 구름인 거야. 폭신폭신한 구름. 그쵸? 그러면 이 폭신폭신한 구름이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좌우로 쭉 길어지겠지. 지지처럼.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 전자구름의 모양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전자구름 모양이 요렇게 양쪽으로 쭉 길어진 모양을 이루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의 전자구름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공유전자쌍이 좌우로 길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자 주변의 공간이 굳이 넓게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알겠어? 원자 주변에서 공유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지가 않아. 모양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원자 주변의 공간을 좁게 차지한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비공유전자쌍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어서 요 B라는 원소가 이쪽에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비공유전자쌍의 전자구름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비공유전자쌍은 공유전자쌍과 다르게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게 아니지.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의 소유권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B한테만 있는 거야. 그럼 B 원자핵만 얘를 잡아당기겠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공유전자쌍의 경우에는, 비공유전자쌍의 경우에는 B쪽으로 착 달라붙어서 전자구름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이해돼요? 한쪽으로만 잡아당겨지니까.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그럼 보아하니 원자 주변의 공간을 좁게 차지할 수가 없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공간을 넓게 차지한다.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넓은 면적 차지하고 좁은 면적 차지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전자구름 모양 때문에 결국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게 생기거든. 어떤 걸 말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H2O 한번 생각해 볼까요? H2O에서는 중심 원자가 산소로서 산소의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전자점을.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소가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결합을 했을 때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 생기는 거고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거지. 그럼 산소 원자 주변에 전자쌍을 생각을 해보면 공유와 공유는 서로 어떻게 할 거야? 밀어낼 거야. 이게 전자쌍들끼리 반발한다는 얘기야. 또 하나, 공유와 비공유도 서로 밀어낼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비공유와 비공유도 서로 밀어낼 거야. 돼? 그러면 전자쌍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네.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그럼 걔네들이 밀어내는 과정을, 밀어내는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밀어내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공유와 공유, 공유와 비공유, 비공유와 비공유. 근데 전자구름의 모양 때문에 그 반발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구름의 모양 때문에 반발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해봐봐. 요거를 전자구름으로 다시 한번 이해가 되게끔 해보면 산소 원자 주변에서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산소 원자 주변에 요쪽으로는 공유전자쌍, 요쪽으로는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따지고 봐봐. 얘는 공간을 넓게 차지해요. 얘는 좁게 차지하죠. 그럼 반발력의 크기는 비공유랑 비공유는 서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려고 반발을 심하게 하겠죠. 근데 비공유랑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이 공간을 좁게 차지하니까 반발력의 크기가 비공유 싸우는 것보다는 약하겠지. 또 공유도 비공유가 아예 없으니까 그 반발력이 더 약하겠지. 이해돼? 그럼 반발력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약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요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에 여기 사이를 우리는 각도, 결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저 결합각은 주변 각도에 비해서 다른 전자쌍들이 이루는 각도에 비해서 넓은 각도를 가지고 있을까, 좁은 각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이해해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의자가 4연석이 있대요. 4연석. 자, 4연석이 있는데 이쪽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았어. 여기도 다리를 벌리고 앉았어. 근데 이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앉았어. 어디서 싸움 날까? 여기서 싸움 나겠지.
여기는 조금 신경전이 있겠네. 이 사람들도 조금 얘네들 때문에 간격이 좁아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반발력의 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얘네들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다리를 정상적으로 오므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은 좁아질 거야, 넓어질 거야? 좁아질 거라는 얘기야. 원자 주변에 한정적 공간이 있는데, 한정된 공간이 있는데 비공유전자쌍이 공간을 넓게 차지하다 보니까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간격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각도는 주변의 각도에 비하여 넓을까 좁을까? 좁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이걸 우리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반발력 크기 비교 잘 하셔야 돼. 그러면 결국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산소 원자 주변에 혹은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유 전자쌍한테 할당된 공간은 좁아질 거고 각도는 줄어들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반발력의 크기가 세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 그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우린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결합각. 자, 그럼 결합각이니까 이 결합각은 비공유 전자쌍이 이루는 각은 아니겠죠?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합각이란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를 말하는 거고, 속뜻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합각이란 가능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는 각도를 말해요. 가능한 최대한 안정적으로 멀리 떨어지려는 각도. 그래서 이거를 공간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공간을 두 개 공간으로 나눌 거래요. 어떤 공간을 두 개 공간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요. 원탁에서. 근데 이 사람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다른 한 사람이 여기에서 밥을 먹을 거야. 어색하죠? 왜? 이거보다도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잖아. 이거보다도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오는 거죠. 아예 반대편으로. 근데 이거보다도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얘기죠. 자, 서로 밀어내는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다 내가 자석을 놨어. 근데 다른 자석을 여기다 놓은 거야. 붙잡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손을 놓자마자 이 자석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거야? 반대편으로 움직이겠지. 왜? 그게 가장 안정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밀어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공간으로 각도를 나눌 때 결과적으로는 중심으로부터 180도의 각도를 이루는 게 가장 안정한 거며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안정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아시겠죠? 두 개 공간으로 각도를 나눌 때는 180도로 나눌 거야. 그럼 비슷하게 세 개 공간으로 각도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면 돼요? 120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세 개 공간으로 나눌 때는 120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의 각도는 120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우는 게 아니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자, 그러면 4개 공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개 공간으로 나누면. 몇 도? 90도. 근데 이거는 90도라고만 얘기하면 내가 칠판에서 설명했기 때문이지.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에서는 90도야. 그런데 두 개 공간, 세 개 공간은 뭐 평면이든 입체든 뭘 따지든 어쨌든 최대가 180, 최대가 120이지. 근데 4개 공간에서 따지고 본다면은 최대가 90도일까? 입체로 끌고 오면 90도보다도 넓은 각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이번에 이 분필들이 서로 밀어낼 거야. 밀어내는 자석이에요. 서로 밀어내는 자석이야. 내가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어. 손으로 잡고 있죠, 지금. 90도 각도로.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를 묶어놓고 손을 떼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각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각도가 되겠죠. 그치? 근데 손을 떼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냐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달라져요. 그렇겠죠. 왜? 이게 90도보다도 머니까. 서로 더 멀어지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멀리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4개의 방향으로 어떤 공간을 나눈다면은 입체 평면 다 포함해서 제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서 FM 표현을 하나만 한 번만 그려줄게. 난 편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 FM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공간을 나눌 때 요 평면을 표현해. 평면 위에 있는 선은 실선으로 그려요. 요 칠판면 위에 있는 선은 실선으로 그려요. 그리고 칠판면에 박혀 있는 거를 요런 쐐기로 그려요. 칠판면에 박혀 있는 선을 쐐기로 그리고 이거와 같이 칠판면 뒤쪽으로 있는 거를 점선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원래 FM은.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모형이 자. 요거인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가 한 평면인 거야, 지금. 이렇게. 실선. 튀어나와 있죠? 요게 쐐기. 뒤쪽으로 가 있죠? 점선. 평면에다가 우리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학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나는 귀찮아서 보통 아까 그렸던 것처럼 실선으로 그리니까 이해 바라요. 알겠죠? 이해해 주세요. 그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4개의 공간으로 나눌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요 방법인 거고, 그러면 요 사이의 각도는 90도보다도 멀 거예요. 이건 외워줘야 돼. 각도는 109.5도의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걸 도형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거를 정사면체라고 불러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뼈대라는 얘기죠. 어떻게? 정사면체가 이렇게 정사면체가 보이죠. 알겠어? 그래서 4개 공간으로 나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사면체로 끌고 와서 생각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기본 각도야, 이게 기본 각도야. 이 기본 각도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분자를 이용해서 이 얘기들을 마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를 실제로 이용을 해서 세 번째.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와. 자, 그럼 분자들을 우리가 구조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중심원자 주변에 공유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각도 나누는 게 달라요. 그래서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구조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공유전자쌍이 적어도 2개 이상은 돼야죠. 그래야 각도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가 공유전자쌍이 자, 2개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심 원자는 베릴륨, 베릴륨의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점 찍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수소를 결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수소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지난주에 등장했던 분자였는데 BH2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중심 원자인 베릴륨 주변에 전자쌍을 보니까 전자쌍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2개의 전자쌍이 지금 90도처럼 표현이 됐는데 굳이 90도처럼 표현이 될 필요 있을까? 없어요. 왜? 이 둘은 서로 밀어낼 거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있을 거야. 이해돼? 그렇다면 결국 이 주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사실은
BH2는 중심에 베릴륨이 있고 양쪽으로 수소가 이렇게 180도로 찢어진 모양을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그래서 BeH2는 중심원자 주변에서 이루는 요 결합각이 180도의 각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구조라고 불러. 선형구조. 근데 교과서마다 좀 달라서 앞에 직을 붙여도 뭐 상관은 없어. 똑같은 말입니다. 선형구조, 직선형구조. 그러면 BeH2는 평면구조예요? 입체구조예요? 평면구조죠. 평면구조. 평면구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유전자쌍 한번 늘려봅시다. 공유전자쌍이 3개인 경우에 중심원자는 붕소로 할게요. 붕소는 전자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수소 결합시키면 수소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아하니 공유전자쌍은 3개야. 3개 공간을 차지하는데 여기 위쪽 공간이 어차피 비어있지. 비어있으니까 이 3개는 이렇게 붙어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구조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중심에 붕소가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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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므로 요 사이의 각도가 120도가 되겠네. 되니? 그래서 이런 구조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불러요. 평면 삼각형 구조고 당연히 모든 원자는 한 평면에 존재하는 평면 구조겠지. 구조 쉽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공유전자쌍이 4개가 있는 경우. 자, 그럼 주변에 공유전자쌍 4개 있으려면 중심 원자는 누구로 하면 적합할까? 탄소 같은 걸로 해주면 되겠죠. 14족 원소로. 그러면 탄소에 만약에 플로린이 결합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CF4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혹은 CCl4도 가능하겠죠. 플로린과 염소는 같은 족 원소니까 똑같이 결합 한 번씩 할 거야. 그러면 CF4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 탄소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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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있고요. 플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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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린이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탄소 주변에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평면으로 본다면 90도가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죠. 정사면체. 그치? 그래서 정사면체로 끌고 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 탄소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플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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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린 이렇게죠. 그래서 결국 요 사이의 각도 내가 몇 도라 그랬어? 109.5도. 이건 외워줘야 돼. 이건 외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 구조가 정사면체고 입체겠어, 평면이겠어? 당연히 입체 구조지. 이해돼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눌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근데 공간을 차지하는 거는 공유전자쌍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 사실. 비공유전자쌍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유가 한 개 있다면 어떻게 될까? 비공유 한 개 있는 원소 누구 있어요? 비공유 한 개 있는 원소? 질소 있죠? 그래서 질소 생각해보면은 루이스 전자점은 이렇게 찍히고 여기에 수소 결합시키면은 NH3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럼 전자쌍 개수 세보면 하나, 둘, 셋, 비공유까지 4개죠. 전자쌍의 개수는. 그러면 어찌됐건 이 전자쌍이 4개니까 질소 원자 주변의 공간을 일단은 몇 개로 쪼개놔야 돼, 우리는. 몇 개 공간으로 쪼개야 돼? 4개 공간으로 쪼개야지. 비공유도 공간을 차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은 4개 공간으로 쪼갤 거니까 이 분자 역시 정사면체로 일단 끌고 와서 내가 생각을 할 거야. 공유전자쌍 이렇게 있고 아까 얘기했어. 비공유전자쌍은 공간을 넓게 차지한다 그랬죠. 뚱뚱하죠. 그래서 구조식에서 우리 비공유전자쌍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뚱뚱하니까.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반발이 생겼죠. 요 밑부분에서 공유끼리 아무리 반발을 한다라고 한들 이 새끼가 다리를 벌리고 앉은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간의 간격은 넓어질까 좁아질까? 좁아질 거라는 얘기야. 왜? 여기를 이렇게 밀어낼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사이의 각도가 109.5도보다 당연히 좁겠죠? 더 세게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의 각도는 107도로 좁아졌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 분자 구조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얘는 원자가 아니니까. 분자의 구조라는 건 원자의 배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사면체야?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삼각뿔 구조라고 불러요. 삼각뿔 구조. 그럼 이 삼각뿔 구조 107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녀석은 입체계서 평면이겠어? 107도니까 당연히 입체 구조겠지. 오케이? 자, 그럼 라스트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이번에 비공유가 2개가 있어요. 비공유가 2개가 있대요. 그러면 2주기 생각해보면 비공유 전자쌍 2개 있는 녀석 누구 있어요? 산소 있죠? 산소가 점이 이렇게 찍히는데 여기에 수소가 한 마리 이렇게 있으면 일단 산소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의 개수가 몇 개 공간이야? 이번에도 4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그럼 4개의 공간이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사면체로 만들어 보고 생각을 해야겠죠. 4개 공간 일단 배치를 하는 거야. 4개 공간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사면체로 끌고 와 보면 중심 원자 산소 하나, 둘, 수소 또한 비공유 전자쌍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해돼? 그럼 이번에도 새로운 반발이 생겼지. 비공유와 비공유는 서로 졸래 세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각도는 109.5도보다 또 좁아졌겠죠. 근데 아까 107도가 됐었던 거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반발 때문에 107도가 됐었지. 근데 지금 여기에선 비공유 반발, 제일 센 반발이잖아. 더 센 반발이 생겼어. 그러면 저 사이의 각도는 107도보다도 당연히 좁아졌겠죠. 107도보다도 좁아져서 이 사이의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104.5도가 된다라고 할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원자의 배열은 평면이니 입체니? 입체야 평면이야? 평면이죠. 원자 배열은 평면이죠. 분자 구조를 묻는다는 건 원자들의 배열을 묻는 거야. 그렇다면 이 3개의 원자는 모두 한 평면에 위치할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는 평면이고요. 이런 구조를 구분형 구조라고 부르고 평면 구조입니다. 물 분자는 평면 구조야. 오케이? 자, 그럼 모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눈으로 보면서. 요게 CH4죠. 혹은 CCl4가 될 수도 있죠. 혹은 CF4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은 SiH4라고도 볼 수 있겠지. 왜? 탄소랑 규소는 같은 족이니까. 구조는 똑같은 거야. 이해돼? 근데 중심 원자가 질소나 인처럼 15족 원소가 되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니까 하나가 없겠죠. 그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누가? 암모니아가. 근데 이 사이의 각도가 109.5도가 아니라 몇 도라는 거야? 107도라는 거지. 왜? 위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누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중심 원자가 산소가 되면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없는 거지. 이거야.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H2O. 혹은 H2O가 아니라 OF2일 수도 있죠. 왜? 플로우린도 결합을 한 번 하니까. OCl2일 수도 있죠. 그쵸? 혹은 중심 원자가 산소가 아니라 황이어도 가능하죠. 황도 16족 원소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구조 자체는. 근데 여기에 비공유 있는 거고 이쪽에 비공유가 또 있는 거야. 얘들 사이에 밀어내겠죠? 그치? 그러면 이 사이의 각도는 107도보다도 줄어들었겠네? 몇 도야? 104.5
5도가 된다.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평면구조야, 입체구조야? 평면구조야, 입체구조야? 평면구조죠. 분자구조는 원자의 배열을 묻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입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분자구조 이렇게 잘 따져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별표. 결국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 180도 각도를 이루게 되고 선형 구조이며 평면이죠. 또 공간을 세 개로 나누게 되면 결합각은 몇 도를 가져요? 120도를 가지고요. 이거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평삼. 당연히 평면 구조겠지. 그치? 근데 이제 공간을 4개로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109.5도죠. 그치? 이런 경우는 정사면체라고 불러. 입체평면. 입체죠. 근데 4개이긴 하지만 여기에 비공유가 1개가 있으면 각도는 몇 도로 줄어요? 비공유 하나 있으면? 107도로 줄죠. 오케이? 그럼 107도로 줄면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삼각뿔. 외워야 돼. 삼각뿔. 입체죠. 자, 근데 4개 공간으로 나눌 거기는 하지만 거기에 비공유가 2개가 있으면 각도는 몇 도야? 104.5도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구분형 구조라고 불러. 굽어 있잖아. 그치? 요게 지금 쭉 뻗어 있지 못하고 굽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구분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평면이야, 입체야? 이거는 평면이죠. 요거야, 요거. 자,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좀 적어 봅시다. BeH2, BeF2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치? 공유전상 2개 있는 거, 공간 2개. 그럼 이 녀석도 누구 있어요? BF3, BH3 뭐 이런 게 있죠. 정사면체는 CH4, CF4, CCl4, SiF4 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이해돼야 돼, 이게. 그래야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주기율표가 있는 거다잉. 자, 삼각뿔 될 수 있는 거 NH3, NF3, 뭐 NCl3 혹은 PF3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치? 구분형 만드는 거 H2O, OF2, 뭐 OCl2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해돼? 알겠어? 구조는 똑같다는 거야. 분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족이면.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들 중에 그냥 기본 분자들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게 그냥 베이직이고 이것만 알면 60점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말고도 그럼 나머지 40점 채우려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잘 배워야 되는 게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 그리고 혹은 중심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예를 들어 뭐 C2H6, N2H4 뭐 이런 거. 중심 원자가 여러 개라면 여기서는 각도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까지 알아야 이 부분을 잘 이해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 쉬는 시간.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기본 문제들만 좀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녀석들도 한번 보자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분자 구조를 유추할 것인가. 근데 다중결합도 뭐 사실 다를 건 없어. 다를 건 없어. 뭐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냐면 다중결합도 똑같이 공간 차지할 때 공간 한 개 차지한다라고 할 거예요.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두 개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삼중결합이라고 해서 세 개 공간 차지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똑같이 공간 하나를 차지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 통합과학에도 나왔던 거니까 쉽게 유추할 수 있죠. 탄소가 결합 4번 하는데 양쪽으로 탄소랑 이중결합하면 되는 거였죠. 그치?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공유전자쌍이 몇 개예요? 윤여가 몇 개니? 공유전자쌍 4개죠. 그치? 공유전자쌍은 4개죠. 이중결합이 2개니까. 공유전자쌍이 4개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정사면체로 간다 그랬지?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 2개이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4개지만 그냥 공간 자체는 몇 개의 공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2개 공간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2개 공간으로 해석을 한다면 결국 이 사이의 각도는 몇 도? 180도 선형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또 비슷한 거. HCN. 중심 원자는 탄소가 될 거고 결국에 수소랑 단일 결합하고 질소랑은 삼중결합을 하는 녀석일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전자쌍은 4개이지만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2개 공간으로 해석해서 이 사이의 각도는 180도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건 CH2O 같은 건 어떻게 돼? 폼알데히드.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수소는 단일 결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2개의 결합을 산소랑 결합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요 사이의 각도는 몇 도라고 이야기할까요? 공간 똑같이 하나로 친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 둘, 3개 공간인 거죠. 그러면 요 각도는 몇 도일까요? 120도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신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다라고 하면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은 결합 길이가 달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반발력의 차이가 조금 생겨. 그래서 정확히 120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그냥 약 120 정도라고 얘기할 거야. 아시겠죠? 그냥 이중결합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간 하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결국 다중결합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5번째로는 그러면 중심 원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중심 원자가 여러 개인 경우. 지난주에 했던 녀석들 C2H6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C2H6는 중심의 탄소, 그리고 수소를 3개씩 붙이고 있으면 C2H6가 되는 거죠. 그럼 공간수 한번 세볼까? 자, 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죠. 얘도 마찬가지로 공간수는 하나, 둘, 셋, 4개인 거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구조식을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 눈에서 여기에 정사면체가 하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도 정사면체가 하나 보여야 된다는 거야. 정사면체 2개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구조식 자체에서는 90도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요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몇 도라고 해줘야 될까? 109.5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구조처럼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탄소가 요렇게 정사면체, 반대편에도 요렇게 정사면체가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겠지. 정사면체 눈에 보이니? 알겠어? 그래서 보면은 잠깐만. 요렇게 있는 거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구조를 떠올리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C2H4 라고 하면은 탄소가 수소를 2개씩 붙일 거야. 그럼 탄소는 결합 4번 해야 되는 거니까 탄소끼리는 이중결합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공간수 세보면 하나, 둘, 셋이야. 또 요 탄소도 하나, 둘, 셋이지. 그러면 결국에 평면 삼각형으로 좀 끌고 와서 봐야겠네요. 탄소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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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탄소가 요렇게 요렇게 있어야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 평면 삼각형이 하나 보여요. 여기에 또 평면 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각도로 따진다면은 요 사이의 각도는 몇 도라고 할 거야? 또 약 120도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아시겠죠? 또 하나 C2H2는 중심에 탄소가 2개인데 탄소가 수소를 하나씩 붙이고 결합 4번 해야 되는 거니까 탄소끼리는 삼중결합이죠. 그럼 요거는 고지고대로 그대로 봐서 결합수가 4개지만 공간수는 2개죠. 그래서 이 사이의 각도는 몇 도라고 할 거야? 180도 선형구조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입체고요. 얘는 평면이야, 입체야? 이건 평면이죠. 120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 평면이고요. 입체고요. 이 녀석도 평면이겠네. 그치? 자, 그러면 또 N2H4야, 이번에. N2H4. N2H4는 중심이 질소야. 그리고 수소를 2개씩 붙이고 질소는 결합을 3번 해야 되는 거니까 질소끼리는 단일 결합이죠. 그러면 질소 원자의 공간수 세보면 하나, 둘, 셋으로 세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질소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수 몇 개로 셀 거야? 4개로 세는 거야. 얘도 4개로 세는 거야. 그럼 일단은 똑같이 여기에 뭐가 보여야 돼? 정사면체가 보여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국 입체로 표현을 해보면 중심에 질소가 있고 하나, 둘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는 질소가 붙어 있고요. 하나, 2개. 그리고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렇다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얘네들의 각도는 좁아져서 결국 이 사이의 각도는 몇 도라고 할 거예요? 107도를 이룬다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지. 이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각도 몇 도인 거야? 결국에 요 사이 각도는 107도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야?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야? 병관아, 입체 구조인 거죠. 그렇지. 자, 또 N2H2 이번에 중심이 질소, 수소 하나씩 붙이고 질소끼리는 이중결합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공간수 세보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수는 하나, 둘, 셋으로 세는 거죠. 그러면 얘도 분자 구조로 표현을 해보면 질소가 있고요. 여기에 수소 한 마리,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겠네. 이해돼요? 여기 질소 한 마리,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겠네. 아시겠어요? 그럼 각도 한번 유추해 볼까? 산하. 여기 각도 몇 도일까? 비슷했어. 120보다 클까 작을까? 작죠. 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평면이야, 입체야? 이렇게 평면 삼각형,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잖아.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인 거야. 알겠어? 자, 라스트 하나 더. H2O2, 과산화수소 이번에. H2O2는 중심에 산소가 있어. 수소를 하나씩 붙이고 산소는 결합 2번 해야 되는 거니까 단일 결합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공간수 세기 위해서 비공유 전자쌍 찍어보면은 이렇게 되네. 그럼 공간수는 하나, 둘, 셋, 넷이지. 정사면체로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중심에 산소가 있고 이렇게인 거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이해돼? 그러면 요 사이의 각도는 몇 도일까? 104.5도가 되겠지. 비공유 두 개니까. 그러면 얘가 입체인지 평면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정사면체에서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비공유, 비공유가 이렇게 있는 거. 비공유도 한번 표현을 쭉 꽂아 놓자. 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공유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니지. 얘랑 얘가 비공유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입체야 평면이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입체야 평면이야. 여기 비공유 빼고. 입체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평면으로 있으려면은 120도 베이스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면으로 있으려면 그래야 돼. 근데 정사면체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입체 구조니 평면 구조니? 꼭 기억해. 과산화수소는 입체 구조야. 알겠어? 그럼 지금 우리가 중심 원자가 여러 개인 경우인데 두 개 있는 경우만 봤죠? 그치?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뭐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탄소가 4개야. 근데 여기가 이중결합이래. 봐봐, 요 탄소는 수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겠죠? 요 탄소도 수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거 입체 구조니 평면 구조니? 입체 구조일 수밖에 없죠. 왜? 여기 정사면체잖아. 여기도 정사면체잖아. CH3 부분은 정사면체야. 그러니까 CH3가 있다면 무조건 입체예요. 분자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래? 이 구조에서 탄소는 같은 평면에 위치한대요. 탄소는. 그러니까 분자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탄소만 묻는 거야. 탄소는 같은 평면에 위치한대. 맞아, 틀려? 맞는 말이야. 자, 왜냐하면 우리 항상 이런 거 물어보면 이중결합에 조금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이중결합에. 그리고 요 구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중결합을 통해서 아까 봤었던 C2H4처럼 표현을 해볼 거야. 봐봐. 요 탄소가 빨간색으로 써놓자. 요 탄소 빨간색, 요 탄소 빨간색.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중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겠죠. 근데 보니까 요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야. 여기에 수소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수소 하나 붙어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나머지 팔에는 뭐가 붙어 있어? CH3가 붙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CH3인데 여기에 정사면체가 이렇게 달려붙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각도로 따진다면은 요 사이의 각도는 109.5도고요. 그러니까 입체 구조라는 거죠. 근데 요 사이의 각도는 약 120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탄소는 같은 평면에 위치한데요.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이게 한 평면이죠. 그치? 그럼 탄소만 보면 요거는 같은 평면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복잡한 녀석이 나오면은 다중결합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각도 알아볼 건데 어떤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각도가 W, 여기 각도가 X, 여기 각도가 Y, 여기 각도가 G래요. X, Y, G 각도를 다 한번 찾아내 봅시다. 자, X는 중심 원자가 질소에서 나타나네요. 질소니까 비공유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여기는 공간수 몇 개로 쪼갤 거예요? 4개로 쪼개는 거지. 4개로 쪼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비공유가 있어. 더 세게 밀어냈겠네. 그러면 요 사이의 각도는 몇 도일 거예요? 107도가 되겠죠. 여기도 107도가 되겠죠. 그럼 X, 여기는 공간수 몇 개로 칠 거예요 또? 4개로 치는 거지. 그러면 비공유가 없잖아. 그러면 요 X는 몇 도일까? 109.5도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공간수 몇 개로 칠까? 3개로 치는 거죠. Y는 약 몇 도일까요? 120도겠죠. 비공유 없으니까. 그럼 여기 산소는 뭘 가지고 있어? 비공유 전자쌍을 2개 가지고 있지. 그럼 여기도 공간수 2개로 잡아요? 아니죠. 4개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비공유가 2개 있으니까 G는 각도가 몇 도일까요? 104.5도겠지. 이렇게 찾으면 돼. 공간수 세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근데 공간수 셀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 비공유 전자쌍을 못 찾는 실수. 그렇겠지. 비공유 전자쌍만 찾으면 답이 맞아. 알겠어? 그러니까 꼭 비공유 전자쌍 잘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치? 여기 비공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각도만 잘 찾아주신다면 분자 구조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입체냐 평면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곁들여서 문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공유 전자쌍수, 비공유 전자쌍수 세는 거. 하실 줄 알죠? 그래서 그것들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분자 구조는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결합의 극성이라는 거 마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결합의 극성에서 결합은 뭔 말인지 알아. 극성이 뭔 말인지 알면 되겠네.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극성 중에 어떤 극성이 있냐면 정전기 유도라는 걸 배웠어. 자, 이런 금속 덩어리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근처에 왔어. 그럼 금속 덩어리에 있었던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이쪽으로 밀려서 치우치겠죠. 그럼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결국 요 왼쪽 부분에는 전자가 풍부하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나타났었고 요 오른쪽 부분에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하가 나타났었어. 그러면 이 금속 막대에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마치 분극되듯이 전하가 다르게 나타났죠. 이게 이 물질이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극성이라는 거는 극이 나뉘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걸 어디서 찾아보겠다고? 결합에서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야. 공유결합에서. 오케이? 그러면 공유결합에서 저런 전자가 치우치는 현상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음성도라는 물리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음성도란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을 말해. 상대적인 능력. 그럼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길 거래요, 또. 그리고 상대적이래요. 상대적이라는 말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 상대적인 값에는 기준이 꼭 필요하겠죠. 그치? 그리고 상대적인 값에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단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주기적 성질 유추하듯이 값을 한번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봐. 공유 전자쌍,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치? 그래서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을 비교하려면 당연히 전자를 잘 잡아당기려면 플러스가 세야겠죠. 근데 원자가 플러스가 세다라는 이야기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수가 많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같은 주기로 봤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개수는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전기음성도 값은 커지는 편이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럼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잘 봐봐. 같은 족에서 뭐 예를 들어 플로오린이야. 플로오린은 껍질 2개고요. 염소야. 껍질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라는 거는 같은 족에서는 이 거리에 대한 의미가 되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좋겠지. 그럼 거리가 가까우려면 껍질 수는 적어야 돼요. 같은 족에서 껍질 수가 적으려면 원자 번호가 작아야겠지. 이해돼? 그렇다면 결국 같은 족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클 거야.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을 건데 가장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건 헬륨이죠. 근데 하지만 헬륨은 이미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공유결합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음성도일 때는 얘네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얘네들 제외하고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가장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누가 될까요? 플로오린이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거야. 그래서 플로오린의 전기음성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플로오린의 전기음성도를 가장 큰 녀석이라서 플로오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기준을 잡을 거고 다른 녀석들을 얼마나 작냐라고 나타낸 숫자가 전기음성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전기음성도 수치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이에요. 리튬의 전기음성도는 1.0입니다. 베릴륨 전기음성도 1.5, 궁소 2.0, 탄소 2.5, 질소 3.0, 산소 3.5, 플로린 4.0. 암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플로린이 4.0으로 제일 큰데 1로 갈수록 0.5씩 줄어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또 봐봐. 나트륨은 리튬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아야겠죠. 그래서 나트륨의 전기음성도는 0.9가 되고요. 마그네슘은 1.2, 또 작아졌죠. 알루미늄은 1.5, 또 작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꼭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전기음성도 값을 비교해서 다시 극성으로 올라와 보면 전자가 공유결합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유추가 가능해져. 이걸 외우면. 그래서 이제 결합의 극성에서 극성이 없는 결합인 무극성 공유결합부터 얘기해보자. 자, 무극성 공유결합 키워드는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같은 원자. 뭐 예를 들어 수소가 이렇게 지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대. 그럼 지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수소의 전기음성도 2.1이고 얘도 2.1인데 가운데 있는 공유전자쌍은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는데 그 세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결합선을 가지고 양쪽 원자들이 서로 줄다리기 한다는 거고 그 줄다리기의 힘 세기가 요거라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면 이 줄다리기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요.
그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 결합은 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이 공유전자쌍 역시 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자구름으로 표현했었지. 그렇죠? 그러면 전자구름이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져 있지 않겠죠? 그렇다면 얘기는 공유전자쌍이 치우쳐져 있지 않은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자구름이 결합 내에 고르게 분포한다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 전자구름이 무극성 공유결합은 고르게 분포한다. 이렇게 되려면 전기음성도가 같은 똑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해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말해요.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예를 들어서 뭐 HCl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거든.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이에요. 염소 여기 쓰진 않았지만 염소의 전기음성도 3.0이거든. 그러면 줄다리기 할 때 얘가 끌려가겠지. 얘가 끌겠죠. 그치? 그래서 끄는 걸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 결합이라서 이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자구름의 분포까지 표현을 해본다면 염소 쪽에 전자구름이 많아서 이렇게 수소 쪽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염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수소 쪽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앞에 기호는 델타 표시야. 근데 왜 굳이 델타 표시를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자가 완전히 움직였으니까 Cl-H 플러스의 이온 결합이라고 하겠지. 근데 이거 공유 결합이잖아. 전자가 완전히 움직인 거야? 완전히 염소가 수소 걸 뺏어간 거니? 아니야. 공유 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염소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델타라는 값을 붙여준 거죠. 부분적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돼? 이게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고 이거를 이온 결합이랑 한번 연결 지어 봅시다. 이온성이랑 공유성. 자, 어떤 거냐면 결합 안에는 항상 이온성과 공유성을 모두 가지는데 그 이온성과 공유성의 합이 그냥 100%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공유성이 크면 공유결합이라고 보는 거고 이온성이 크면 이온결합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온성이 언제 커지는지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다고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자. 나트륨이랑 염소가 이렇게 결합을 했어. 나트륨의 전기음성도는 0.9죠. 염소의 전기음성도는 3.0이야. 그리고 전기음성도 수치를 이해했다면 금속 녀석들은 주기율표상 왼쪽에 있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작은 편이죠. 그치? 근데 비금속 녀석들은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야. 그러면 둘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얘네보다 훨씬 크죠? 그러면 줄다리기 한다고 생각해봐. 염소가 완전히 이 전자를 뺏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마이너스 되고 얘가 플러스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온 결합이라는 거야.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야. 결국엔 결합을 하고 전자가 완전히 이동할지 치우칠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지 그걸 비교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결합은 사실 이온성과 공유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걸 쪽날개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오른쪽 쪽날개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을 건데 봐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찾았니? 그쵸? 그래서 이쪽이 이온성, 이쪽이 공유성, 공유성 100%, 이온성 100%, 이온성 0%, 공유성 0%. 자, 이렇게 퍼센트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때 이온성과 공유성이 똑같이 50%, 50%가 되는 지점. 이때 전기음성도 차이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가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원자가 결합할 때 전기 음성도 차이가 한 1.7 정도 되면은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보기도, 공유 결합이라도 보기도 조금 모호하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포인트 찍혀져 있는 걸 보면 요 위쪽에 찍혀져 있는 녀석들은 이온 결합이거든. 이온 결합.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어떤 포인트가 여기에 찍혀 있어요. 이 녀석은 이온성이 50보다 크죠. 그치? 근데 공유성은 50보다 작죠. 그런 결합인 거야. 그럼 이온성과 공유성의 합이 100%가 되는데 그때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게 나죠.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점 찍혀 있는 애들은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인 거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대요.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대. 그럼 이 녀석은 공유성은 50보다 큰데 이온성은 50보다 작죠. 이때 전기 음성도 차이는 1.7보다 작게 나죠. 그러니까 전자가 치우치고만 있다. 공유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게 50% 되는 게 한 1.7이 기준이 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야. 왜냐면 거기 그래프에 잘 찾아봐봐. 요쯤에 HF가 있을 겁니다. 찾았어? HF는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2.1이고요. 플로어린의 전기 음성도가 4.0이야. 이들의 차이, 전기 음성도 차이 몇이에요? 1.9거든? 1.9보다, 1.7보다 크게 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 점이 여기 위쯤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온 결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 포인트는 여기에 찍혀. 알겠어? 그러니까 1.7이라는 값이 절대적인 값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HF. 그래서 HF 전기 음성 차이 1.9를 보니까 HF의 경우에는 누가 더 크니? 공유성이 더 크니까 수소와 플로어린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프 해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책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네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2개, 그리고 이온 결합까지. 알겠어? 그걸 표현해주는 이유에서 보시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자구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겠지만 극성 공유결합은 전자구름이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연결되어 있되, 그쵸? 하지만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전자구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거야? 전자가 완전히 이동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꼭 델타 값을 붙여줘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자, 이게 결합의 극성이야. 그러면 결합의 극성을 보는 거니까 요 얘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아까 봤었던 거, 예를 들어 C2H4. 자, 여기에는 극성 공유 결합 있어요, 없어요? 이 물질의 극성 공유 결합은 있죠. 그치? 이 물질의 극성 공유 결합은 존재합니다. 어떤 결합이 있어요? 탄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이 있죠. 자, 그리고 이 물질에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어요, 없어요? 무극성 공유결합. 존재하죠.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야. 그러니까 분자 전체에서 극성, 무극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분자에서 결합만 쪼개서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아시겠어요? 결합만 쪼개서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음 주 내용에 연결이 되겠지만은 미리 좀 오늘 떼보면은 결국 120도 각도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여기다 극성을 표현을 해보면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2.5니까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 이 분자 전체적으로는 극성일까 무극성일까를 판단한다는 건 이 전자쌍의 치우침을 다 더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해돼? 그 다 더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어딘가 치우침이 남아있다면 이 분자는 극성 분자라고 할 거고 이걸 다 취합했을 때
결국에는 쟤네들이 없어진다면, 상쇄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면 그거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하겠지. 분자의 극성이라는 거는 결합의 극성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거야. 우리 분자 극성을 유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결합의 극성과 분자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것들을 잘 더할 수 있어. 그걸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이해돼? 그래서 지금 결합의 극성 배우는 거다. 그러면 이 결합의 극성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얘네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 몇 가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쌍극자라는 말이 있어요. 쌍극자. 쌍극자라는 거는 뭐 주저리 적혀 있을 거야.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진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의 관계를 쌍극자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근데 어려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쌍극자라는 거는 치우친 전자쌍 때문에 생긴 두 전하를 쌍극자라고 해요. 치우친 전자쌍 때문에 생긴 두 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뭐 요렇게 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대요. 이때 요쪽으로 전자가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요쪽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가 나타나게 되죠. 요쪽에 플러스 전하가 나타나게 되죠. 이때 생긴 이 두 전하를 쌍극자라고 하는 거야.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요. 두 전하의 크기는 같겠지. 부호만 다르고. 이걸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물리량도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 필기체 M으로 표현하고요.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쌍극자의 크기라고 보면 돼. 알겠어? 이게 치우친 전자쌍 때문에 생긴 두 전하니까 얼마나 잘 치우쳐 있냐를 나타내는 척도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요때 생긴 쌍극자를 A라는 쌍극자라고 표현할게요. A라는 쌍극자. 근데 B라는 쌍극자를 또 이어서 보면은 또 전자가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전자가 이렇게 확 치우쳐 있어요. 전자가 확 치우쳐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생긴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생긴 플러스 전하가 있을 거야. 이게 B 쌍극자래요. 그러면 A 쌍극자와 B 쌍극자 중에 전자가 더 확실하게 치우친 건 A야, B야? B죠. 더 먼 거리를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쌍극자의 모멘트라는 거는 거리에 비례해요. 치우친 거리에 비례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거리가 같다면 전자가 더 세게 많이 치우쳐져 있을수록, 여러 개 치우쳐져 있을수록 쌍극자가 크겠죠. 그치? 그래서 또 하나, 전하량과도 비례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쌍극자 모멘트는 Q 곱하기 R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굳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근데 다만 우리는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 크고 작은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 정도.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수소랑 플로오린이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쌍극자가 있죠. 또 하나 수소랑 염소가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쌍극자가 또 있을 거야. 근데 치우친 정도를 비교하는 거라 했어. 2.1이고 4.0이야. 2.1이고 3.0이야. 그러면 치우침은 이쪽으로 치우치지. 누가 더 확실하게 많이 치우치는 거야? HF의 쌍극자죠. 왜?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이게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아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쌍극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화살표에 짝대기 꼭 해줘야 돼. 왜? 이쪽이 플러스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쌍극자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는 치우친 정도를 비교해라 라는 얘기고 우리가 크기 비교 정도를 할 때는 그냥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비교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루이스 전자점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공유결합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을 거야.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미 루이스 전자점식은 내가 계속 얘기를 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요. 오케이? 숙제는 자, 책 페이지 139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책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책 사서 책에다 풀어. 미리 얘기했다. 프린트에다 풀어온 건 나 숙제 안 했다고 문자 보내버릴 거야. 알겠어? 책 사서 책에 풀어오세요. 프린트에 풀지 마.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숙제 꼭 잘 해오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분들은 내가 공유결합 파트, 지난주 수업은 연결이 되는 거라서 지난주 수업은 동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그걸 꼭 들어. 알겠지? 자, 그러면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